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세상의 모든 행운과 복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낡은 중고서점에서 24살 민지혜 씨는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붉게 튼 손이 드러났고 달아빠진 패딩 점퍼는 이미 방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지혜 씨의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고지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독촉장이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는 지혜 씨에게 있어 세상에 단 한 분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24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혜 씨를 거두어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셨습니다. 대학교 3학년을 휴학한 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복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지혜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했습니다. 아저씨, 이 책 얼마예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목소리에 지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창백했고 깡말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동화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책장이 너덜너덜한 아마도 20년은 묵은 듯한 헌책이었습니다. 1,000원이야. 근데 너는 누나지 아저씨가 아니고. 지혜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든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동화책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서준이었습니다. 대한출판그룹 회장의 외손자로 3살 때 엄마를 잃은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책 읽기를 완전히 거부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아 병원을 전전했던 아이였습니다. 심리적 거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닮았다니 영광인걸. 그럼 이 책 누나가 읽어줄까? 지혜 씨는 아이를 서점 안쪽 낡은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린 왕자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은 아름답다.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준이는 숨을 죽이고 지혜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매일 밤 책을 읽어주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는 동안 서준이는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가 책을 덮자 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지혜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서준이에게는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서점 밖 검은색 세단 안에서는 기사 김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도련님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책을 사들고 나오는 모습도 처음이었습니다. 도련님, 책을 사셨네요? 네. 누나가 읽어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차에 타는 서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생기가 넘쳤습니다. 김 씨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께 꼭 보고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편 서점으로 돌아온 지혜 씨는 다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고지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내일까지 병원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치료가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더욱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24살 지혜 씨는 그 누구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채 오늘도 낡은 서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한 권의 책으로 조용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비극과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교 종이 울리자마자 서준이는 가방을 메고 교문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혼자 걸어 나오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늘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 올라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빨리요. 서점에 가야 해요. 차에 오르자마자 서준이는 재촉했습니다. 김 씨는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점에 도착하자 서준이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패딩을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였습니다. 누나 왔어요. 우리 서준이 또 왔구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까? 지혜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서준이를 위해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지혜 씨의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수저를 들었던 것입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밥을 드십니다. 가정부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엌에 있던 주방장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에게 즉시 연락이 갔습니다. 회의 중이던 회장은 보고를 듣는 순간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인가? 하윤이가 밥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회장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볼에는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서점 누나한테 책 읽어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축구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깜짝 놀라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날이었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도착한 서준이는 평소처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따뜻한 날씨 탓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두꺼운 목도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서준이의 목소리에 지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소리가 조용한 서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자와 목도리 없이 드러난 지혜 씨의 얼굴,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부드러운 입술선까지 모든 것이 서준이의 기억 속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집 거실벽에 걸린 엄마의 25살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혜 씨를 가리키며 서준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에 가득한 그리움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아, 엄마를 많이 보고 싶구나. 지혜 씨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준이는 지혜 씨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 씨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점 누나 얼굴 봤어요. 정말 엄마랑 똑같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강태준 회장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같은 말을 했지만 오늘은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준아,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아니에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어요. 거실에 있는 엄마 사진이랑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와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돌아가신 며느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사진을 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며느리.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 손자가 죽은 엄마를 닮은 누군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회장의 가슴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걸까요? 며느리를 그토록 닮은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손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그 서점 직원이 누구인지, 왜 며느리를 닮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손자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닮은 서점 직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박 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 서준이가 다니는 그 중고 서점 말이야. 거기 직원에 대해 조사 좀 해주게. 아주 조용히.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장을 보좌해온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상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가족 관계까지 상세히 알아봐 주게.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비서는 얇은 갈색 봉투를 회장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단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에 담긴 내용은 회장의 인생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명 민지혜, 24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휴학 중, 직업 중고서점 아르바이트, 가족사항 조모 이순덕 75세, 폐암 투병 중, 부고 민성호, 모고 한수연, 8년 전 사망. 민성호. 그 이름을 본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가 휘청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성호. 그 이름은 회장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태준은 35의 젊은 회장이었습니다. 선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지 불과 3년째 야심만만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대한출판그룹을 업계 1위로 만들겠다는 집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민성호가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였습니다. 희망출판사라는 이름에 직원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출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출판사는 금광을 쥐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독점 계약권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계약권이 탐났습니다. 아니,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민성호는 작가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절대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합법적이지만 비윤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민성호 출판사에 책을 납품하던 인쇄소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비용을 3배로 올리도록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대형 서점들에도 압력을 넣어 희망 출판사의 책을 입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희망 출판사는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성호는 이곳저곳 대출을 받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희망 출판사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민성호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비서를 대동한 채 초라한 희망 출판사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성호는 며칠을 밤을 새운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 사장님, 제가 이 출판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부채까지 모두 떠안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계약권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작가와의 약속이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강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파산하십시오.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성호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 보내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무능한 남편이고 아버지다. 보험금으로라도 너희가 잘 살기를. 하지만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면책 조항에 해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민성호의 아내 한수연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조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2.1kg의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한수연은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출산 사흘 후 한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그것이 한수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도 보지 못한 채 갓난아기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출판사 대표 극단적 선택, 남편 잃은 충격에 산모 사망, 고아된 신생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강태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끝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양의 출생신고서상 부칠난 공란불명. 불명? 민성우의 딸이 아니란 말인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한수연이 남편을 잃은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만약 민지애가 정말 민성우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며느리를 닮았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내가 죽음으로 내몬 부부의 딸을. 또다시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다음 날 저녁 강태준 회장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직접 그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박 비서만 대동한 채였습니다. 차는 서점에서 50m쯤 떨어진 골목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보겠네. 저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낡은 서점이 보였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녹슨 간판, 금이 간 유리창. 20년 전 희망출판사에 초라했던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서준이가 서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자가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차에 탄 서준이는 책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민지애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닮았다는 그 얼굴을. 그리고 민성호의 딸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원 끝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돈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때 민지애가 서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노인이 손사래를 쳤지만 지혜는 책을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강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 그것이 더욱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파일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노란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한출판그룹의 불공정 거래 의혹, 중소출판사 연쇄 파산, 희망출판사 민성호 대표 극단적 선택,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사, 남편 잃은 산모 출산 후 사망, 갓난아기 혼자 남겨져. 기사에는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민성호와 한수연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젊고 순수한 커플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한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눈매가 며느리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손자가 말했던 서점 직원 민지애가 며느리를 닮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외할머니 한수연을 닮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지애가 민성호의 친딸이라면 한수연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며느리가 한수연과 비슷한 외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 서준이가 민지애를 보고 엄마를 닮았다고 느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붙일란이 공란이라는 사실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박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지의 양을 키운 할머니에 대해 알아봐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순덕 75세, 전직 식당 주방 보조, 현재 병원 입원 중, 폐암 말기, 민지의 양과 혈연관계 없음. 24년 전 민지의 양의 생모 한수연이 사망 후 영아를 맡아 양육. 회장은 즉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6인실의 가장 구석진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민지애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낮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혜,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할머니만 빨리 나으시면 돼요. 하지만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혜는 원무가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입원비가 또 밀렸는데요.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조치됩니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이번이 3번째 연체입니다. 다음에는 정말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지혜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24살 청년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성호의 딸.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부부, 그들의 딸이 지금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민지애가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서점 앞에 낯선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구청 단속반 차량과 용역회사 트럭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표정한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철거 대상 맞죠? 시작합시다. 단속반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덩치 큰 용역 직원 5명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철거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때 서점 안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건물주가 재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자로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단속반장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희는 아무 통보도 못 받았는데요. 3개월 전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우편으로. 지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 전, 그때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며칠을 병원에서 지새우느라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간 줄 알고 반송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짐을 정리할 시간을. 안 됩니다. 일정이 밀려서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용역 직원들이 거칠게 서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황급히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 중 하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방해하지 마. 이게 제 전부예요. 여기서 번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내고 있어요. 제발.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키라고. 덩치 큰 남자 직원이 지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지혜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의 몸이 인도 옆 배수로에 떨어졌습니다. 마침 전날 밤 내린 비로 그곳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지혜의 온몸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옷이 순식간에 오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흙이 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배수로 바닥에 부딪혀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그 사이 서점 안으로 들어가 책장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20년, 30년 묵은 귀한 헌책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지혜는 진흙탕에서 기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바닥을 짚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때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두득 서점 간판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2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희망서점이라는 간판.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새로 단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은 땅에 떨어져 두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희망과 서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치 희망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온몸이 더러운 물에 젖은 채 24살 청년은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으앙!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끽!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뛰어내렸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멈춰! 회장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습니다. 위압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업가로서 수십 년간 단련된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단속반장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은 진흙탕에 쓰러진 지혜를 봤습니다. 온몸이 더러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과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회장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20년 전 민성호가 목을 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수연이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딸이 진흙탕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 내가 산다. 회장의 선언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즉시 명함을 꺼내 단속반장에게 내밀었습니다. 대한출판그룹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이 건물의 매입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단속반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출판그룹, 한국 출판업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자산 규모 수조 원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지시를 받아서 건물주 연락처를 주시죠. 우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황급히 도구를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단속반도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55년 동안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는 회장이 진흙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 묻은 얼굴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선명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의 원수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부모를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회장은 재킷을 벗어 지혜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민지혜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건네준 고급 캐시미어 재킷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젖은 옷에서 스며드는 냉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은 지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목구멍에서 말이 맴돌기만 했습니다. 차는 VIP 전용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재벌과 유명 인사들만 이용하는 특급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습니다. 앉아주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낯선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옆에서 부축하려 했지만 지혜는 슬쩍 피했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찰과상과 타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체온증 위험이 있어 수액을 맞아야 했습니다. 환자분, 옷이 너무 젖었습니다. 갈아입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깨끗한 환자복을 건넸습니다. 지혜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가, 24살이 아니라 30대처럼 보였습니다. 1인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혜는 이런 병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6인실 병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웠을 때 강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 도와주신 거예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부모님을요? 어떻게? 민성호 씨, 그리고 한수연 씨. 두 이름을 부르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액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 부모님 이름을 아세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을 내리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희망출판사를 파산시켰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당신 아버지 민성호 씨가 운영하던 출판사. 제가 그 출판사를 무너뜨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고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러나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죄악의 고백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젊고 오만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계약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처를 압박하고 유통을 막고 출판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았습니다. 회장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성호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한수연 씨는 충격으로 조산을 하셨고 출산 후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액을 맡고 있던 손등의 혈관이 푸르게 돋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 부모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오른 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24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 씨,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였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할머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도움 같은 거. 지혜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선 강태준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병원 건물 안에서 하지만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에서 각자의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다음 날 민지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점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남은 책들은 모두 창고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편의점 일만 남았습니다.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월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흘 후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지혜는 일을 마치지도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혜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라도 중환자실 출입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나눌까요?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폐암이 사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된 상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통증 완화뿐입니다. 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남으셨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잘못하면 일주일.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세상에서 단 한 분 남은 가족, 친할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
그분이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 몇 달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비용이 상당합니다. 신약 치료라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그 숫자가 지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30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이라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혜가 복도에 쓰러져 오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을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 죄 때문에 그분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장은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순덕 환자의 모든 치료비, 과거 체납액부터 앞으로의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신약 치료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원수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지혜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반 병실에서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특실이었습니다. 전담 의료진이 배치되었습니다. 신약 치료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혜는 할머니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지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느다란 손으로 지혜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혜,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만 좋아지시면 돼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좋은 병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이 있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이 치료비를 대주고 있다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보는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강태준. 할머니가 회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회장을 아는 걸까요? 할머니, 어떻게? 20년 전 수연이가 말했어. 남편을 죽인 사람이 강태준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민성호의 친딸이다. 내 엄마 수연이는 죽을 때까지 성호만 사랑했어.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24년 동안 품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병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민지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정말 민성호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인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수연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남편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출판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민성호의 차가운 몸. 유서를 읽으며 수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달랐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혈을 계속했지만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수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수연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급히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왔다. 힘내라, 얘야. 우리 딸, 부탁해요.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눈물이 수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키울게. 내가 책임질게. 이름을 지혜라고 지어주세요.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강태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말할 때 수연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성우가, 우리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4살 젊은 여인은 남편도 보지 못한 채 갓난아기만 남긴 채 세상을 원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4년 동안 강태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지혜를 키웠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친손녀보다 더 아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성호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혼인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부칠란을 공란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빠 이름이 서류에 없는 거야. 할머니의 설명이었습니다. 지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4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존재. 그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에 지금 눈앞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강태준은 할머니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미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 지혜만큼은 미움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속죄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지혜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완전히 혼자가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혜야, 할머니 말 들어. 이 사람은 너한테 빚진 사람이야. 당당하게 받아.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병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친 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태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회장 모두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위급해질 수 있다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틀 후였습니다. 강태주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민성우와 한수연의 혼인신고를 소급 처리하라고, 민지혜의 출생신고를 정정하라고, 부칠란에 민성우의 이름을 올리라고.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민지혜는 민성우와 한수연의 딸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부민성우 모한수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지혜의 입에서 감사 인사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적적으로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신약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위중했지만 적어도 의식은 또렷했고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달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한 달 동안 민지혜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 퇴근 후까지 하루에 3번씩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할머니가 무사한지 확인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그런 회장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해주었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들어오지는 않으시고 멀리서만 보고 가세요. 지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오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동화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요?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서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서준아,
어떻게 왔어?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셨어요. 누나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옆에 앉아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누나, 이거 읽어줄래요? 할아버지가 누나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거라고 했어요. 지혜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서점에서 서준이에게 처음 읽어주었던 그 책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펼쳤습니다. 사막은 아름답다.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의 목소리가 조용히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강태준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부부의 딸이 자신의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할머니가 죽으면 너는 완전히 혼자가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 회장, 그 사람을 용서해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어.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속죄하려 하고 있어.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움은 너만 아프게 해. 내 부모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해. 이틀 후 강태준 회장은 대한출판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한 출판사를 파산시켰습니다. 희망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 대표 민성호 씨는 자살했고 그의 아내도 출산 후 사망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죄를 20년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성호 한수연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금은 1,000억 원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상관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속죄입니다. 회사 자금이 아닌 제 개인 재산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대한출판그룹 회장, 20년 전 비윤리적 경영 공개 사과, 1,000억 원 장학재단 설립 발표.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비난과 지지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저는 젊고 오만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은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본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회장은 깊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재벌 회장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걸로 조금은 위로가 되실까요? 지혜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움은 자신만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혜는 병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장이 늘 그렇듯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건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지혜 씨, 회장이 불렀습니다. 지혜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지혜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께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지만 매일 밤 꿈에서 만납니다. 회장님을 용서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움은 저를 부모님께서 원하시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테니까요.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합니다. 회장님도 저도 마이너스 민지혜. 강태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겠다는 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자신은 그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3달이라던 예상을 훌쩍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여름날 민성호 마이너스 한수연 기념 장학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새로운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졌습니다. 희망서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소식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장학생 10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그는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저는 2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성호 씨와 한수연 씨, 2분은 서로 사랑했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만함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속죄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 속죄하겠습니다. 객석 뒤쪽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밖에 나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55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이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1층 희망서점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혜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누나, 서준이었습니다. 아이는 한껏 자라 있었습니다. 예전의 깡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10살 소년이었습니다.
서준아, 많이 컸네? 누나, 저 이제 책 100권 넘게 읽었어요. 전부 누나가 추천해준 책들이에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강태준 회장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지혜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75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 강태준 회장도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사무제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빈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성우와 한수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배가 불러온 한수연의 사진. 지혜는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혜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며 보낸 24년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 엄마 수연이가 너를 할머니에게 맡긴 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리고 지혜야, 강태준 회장을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고통받았고 이제는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어.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그걸 보고 계실 거야. 사랑한다. 우리 지혜. 마이너스 할머니가.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회장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민지혜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서. 그리고 서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희망서점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지혜가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출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성우와 한수연 그리고 이순덕 할머니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때로는 지혜와 서준이도 함께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묘소 앞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성우 씨, 한수연 씨, 따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생 지킬 것입니다. 그 옆에서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서준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밥 잘 먹어요. 책도 많이 읽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시작된 비극.
그것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